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남규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확산되고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 피해 소식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국내 정치권 소식까지 다양한 뉴스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 데에서는 뉴스워치, 뉴스투나잇, 일요와이드를 중심으로 김홍태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부동산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임대인과 세입자 그리고 건설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중소건설사업자들이 자금난 등으로 휘청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봇에 대하여 전했는데요. 미국의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검색 기능을 앞다퉈 선보이며 치열한 경쟁을 시작했다고 전하며 우리나라 기업이 어떻게 나가야 할지도 짚었습니다. 지난주 첫 소식은 지난 2월 10일 저녁 뉴스워치 소식인데요. 최근 디도스 공격으로 5차례에 걸쳐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자 LG U+가 우선 소상공인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4일 5차례 디도스 공격으로 인터넷 먹통 사고가 발생한 LG U+가 선보상을 검토하고 있어 과거 유사한 일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면 주문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결제를 할 수 없는 음식점과 PC방 등 소상공인이 대상인데요. 5차례에 걸친 서비스 장애 시간은 각각 63분과 59분으로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2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장애 발생 시 보상한다는 약관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난 2021년 10월 89분 동안 유무선 장애를 일으킨 KT는 약관상 기준에 못 미쳤지만 개인은 15시간, 소상공인은 10일 장애로 산정해 요금을 감면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3만 원대 인터넷 요금을 내는 일반 상점은 1만 원 수준, 월 80만 원대 전용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는 PC방은 26만 원 정도 보상이 추산됩니다. 다만 당시 KT는 보상안을 사고 일주일 만에 확정하고 일반 소비자에게도 몇천 원씩은 보상했지만 LG U+는 머뭇거리고 있는데요. 자신들도 디도스 공격의 피해자이므로 정부 조사 결과를 더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1년의 원인 조사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이르면 다음 달 중 LG U+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LG U+는 디도스 공격으로 지난달 29일 3차례에 걸쳐 총 66분, 이달 4일 2차례에 걸쳐 총 57분 동안 일부 지역에 접속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이버 공격으로 총 29만 명가량의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접속 오류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장애 원인 등에 대하여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LG U+는 기간통신망을 운영하는 통신사업자이고 기간통신망의 장애는 광범위한 피해를 수반하기에 이에 따른 철저한 의무 준수와 책임을 지라는 지적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4일 공시를 보면 외부 해킹으로 고객 29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도 했습니다. 정부는 2021년 KT 사건 이후 지난해 통신사들과 함께 대대적인 통신서비스 긴급 복구 훈련을 진행하면서 과기정통부는 주요 후속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과연 이번에 대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디도스 공격은 십수년 전부터 발생한 오래된 공격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유와 이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해서도 짚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장애 시간이 길지 않았기에 배상에 초점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기간통신망 사업자에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큰 사고를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보도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지난 2월 4일 오전 9시 뉴스에서는 부동산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임대인과 세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중소건설사들의 부도 위험에 대하여도 전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기업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도 불안하다는데요. 올 7월 입주가 진행되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을 보도하며 966가구 규모의 입주가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지난해 기준 도급 순위 83위인 건설업체 A사는 작년 12월 말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공덕뿐 아니라 평창, 속초, 고덕 등 A사는 다른 현장에서도 차질을 빚었는데요. 자금난이 문제였는데 노조는 임금이 수개월째 체불됐다며
지난 12월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노조 관계자는 숙소비나 전기요금 이런 것들도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면서 직원들이 하두급 업체들에게 빚쟁이처럼 쫓겨다니는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전했습니다. 위기를 맞은 중소건설사 등 더 있는데요. 충남 지역 시공능력평가 6기인 B사는 지난해 9월 부도 처리됐고 시공능력 388인 C업체도 지난 11월 문을 닫았습니다. 중소건설사들의 시장 진입을 돕는 선분양 구조가 부동산 침체기에 미분양 사태를 겪으며 오히려 독이 됐고 금리가 치솟아 대금 단기 차입금 비용도 커진 게 원인으로 뽑힌다고 합니다. 여기에 도산하는 건설사들의 PF와 연계된 신탁회사 등도 피해를 보진 않을까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보증 확대로 진정되는 듯하던 부동산 기업 대출업계에 다시 불안감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중소건설사들의 위기가 심화돼 자칫 대형 건설사로 확대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중소건설사의 위기가 선분양 구조의 미분양 사태, 높은 금리에 따른 단기 차입금 비용 증대, 건설사들의 PF와 연계된 신탁회사 피해 우려 등이 원인이라고 짚은 부분은 명쾌해 보입니다. 이외에도 건설원가의 급등도 원인인데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공사에 투입되는 원자재, 노무, 장비 원가가 2년 전에 비해 20%가량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몇 년간 손실이 지속될 수 있다고 예상되는데요. 결국 건설업계의 정부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가 중요해 보이고 짚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PF는 돈을 빌려줄 때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를 기반으로 한다기보다는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입니다. 이 때문에 미분양과 고금리, 원자재값 인상 등의 부동산 PF 대출까지 막히면 시장은 더욱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17일 금융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5대 금융지주, 국채은행, 금융공공기관과 부동산 PF 점검 회의를 열고 부동산 PF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재투자 방안 추진,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여파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었습니다. 만약 중소건설사를 시작으로 우려했던 연쇄적인 도산이 시작된다면 매우 큰 문제인데요. 정부와 금융기관의 효과적인 대응은 무엇인지 최소한의 촉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2월 9일 저녁 11시 뉴스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검색 엔진을 앞다퉈 선보이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빙에 맞서 바드의 세부 기능을 다시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가 구글의 새 검색 엔진 바드의 전기차 구입 여부에 대해 묻자 환경에 기여한다, 운영비가 적게 든다, 사용되는 부품이 적다 등 긍정적인 답변 등과 아울러 배터리 용량에 따라 주행이 제한된다, 공공충전소에서 충전이 오래 걸린다 등의 부정적인 결과문도 함께 답했습니다. 구글은 현지 시간 8일 프랑스 파리에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새 검색 엔진 바드의 세부 기능을 공개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챗봇의 새 검색 엔진 빙을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입니다. 라카하반 구글 수석 부사장은 가족에게 맞는 차를 구입하는 경우를 예로 들며 바드는 예산 등을 고려하고 단순화해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설명했는데요. 전날 공개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여행을 예로 들었는데요. 멕시코로 5일간 여행 계획을 요청하자 빙은 일정을 제시했고 여행 비용과 일정 추가, 변경 등에 대한 추가 질문에도 대화 형식으로 답했습니다. 구글의 바드는 이날 행사에서 정답을 제시하지 못하기도 했는데요. 바드는 9살 어린이에게 제임스 웨브 우주 망원경의 새로운 발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태양계 밖의 행성을 처음 찍는 데 사용됐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태양계 밖 행성을 처음 촬영한 것은 제임스 웨브 우주 망원경이 아닌 2004년 유럽 남방 천문대의 초거대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구글은 AI를 구글 지도와 번역에도 접목한다고 밝혔는데요. 메타버스 지도인 몰리평구에 AI를 적용해 식당 내부나 유명 도시 랜드마크 등을 3D로 보여주면서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번역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단어와 표현을 주변 텍스트를 기반으로 번역해 한층 자연스러운 표현을 제공한다고 설명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요즘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 3.5, 4.0이 나오면서 앞으로 챗GPT가 구글 검색을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상세한 답변을 할 수 있고 강의 리포트, 에세이, 소설 작성, 코딩 작업 등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지난 2일 AFP 통신은 콜롬비아의 한 판사가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인공지능 챗 GPT를 판결문 작성에 활용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챗 GPT 3.5의 경우 2021년까지의 데이터로 학습했기 때문에 2022년 1월 이후의 정보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챗 GPT는 언어 모델의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수치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 등은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윤리적 측면이 문제로 대두되는데요. 챗봇을 통한 과제물, 에세이 등의 작성이 윤리적 측면에서 표절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한번 짚고 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다영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했을까요?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15분에 방송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12일에 방송된 연합뉴스TV 스페셜에서는 고령운전자 시대의 문제점들과 그에 따른 다양한 안전 대책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서울 중구의 한 번화가에서 일어난 사고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재활용 수리센터를 운영하던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게로 차량 한 대가 돌진해 발생한 사고였다고 하는데요. 가게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공영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우회전을 하려던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승용차 4대와 추돌 후 재활용 수리센터까지 후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80대 고령 운전자였고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인해 재활용 수리센터의 유리창이 전면 훼손되는 것은 물론 가구 파손 등 큰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비단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해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강원도 원주에서는 70대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로 인해 승용차가 카페 안으로 돌진했고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5층 건물에서 택시가 추락해 70대 택시 운전자가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모두 운전자가 음주나 졸음의 문제가 아닌 부주의로 인해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64세 이하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9.7%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19.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림대 미래자동차 학부 김필수 교수는 대한민국은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인 고령자층으로 진입하는 시기다 보니 고령자의 불어나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며 그만큼 고령 운전자 사고도 급증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령 운전자와 비고령 운전자를 비교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바로 반응 속도라고 하는데요. 운전 시 돌발 상황에 따른 반응 시간을 측정했을 때 비고령 운전자는 0.7초, 고령 운전자는 2배 느린 1.4초의 반응 속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시력과 반사신경이 저하되는 노화 현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반응 속도가 느린 경우 대형 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은 인지 기능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브레이크 페달을 가속 페달로 착각해 일어나는 사고가 많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고령 운전자가 평소 앓고 있는 질병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건강 문제 외에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매년 고령 운전자 수 자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운전자는 약 433만 명으로 매년 30만 명 이상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고령 운전자 수가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대책에는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가 있는데요.
거주지 내 주민센터를 찾아 면허증을 반납할 시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책에도 실제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률은 지난해 기준 1.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고령 운전자 중 대부분은 면허를 반납하는 대신 재교육을 통해 운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운전을 할 수 없어 발생하는 불편한 점들을 감수할 수 있을 만큼의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면 반납률이 높아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고령 운전자는 인지 능력과 공간 판단력 등을 확인하는 자격유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택시기사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주기적인 자격유지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2025년 고령자에게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건부 면허제란 고령, 질병 등의 이유로 운전 능력이 저하된 운전자에게 조건부로 면허를 주는 제도로 야간 운전,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면허를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영국, 미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집 인근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장소 제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낮 시간에만 운전을 허용하거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빠르게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 오류를 방지하는 비상자동 제동 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왔고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시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붙이는 실버 마크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고령 운전자 차량에 다는 실버 마크 스티커를 무료 배포 중이라고 합니다. 고령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 즉 이동권 보장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면허증 반납을 요구하고 제한하기 전에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무리해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문을 닫는 버스터미널이 속출하고 버스 노선이 줄어들고 있다는데요. 특히 농어촌 지역의 교통 인프라는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충남 서천구는 고령의 어르신들을 위한 대책으로 희망택시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겉으로 봤을 땐 보통의 택시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들부터 이용 요금까지 전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면소재는 100원, 군소재는 1,500원의 요금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고령자 이동권 문제의 해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10만 원의 교통카드 혜택보다 더 중요한 건 고령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 연령으로만 운전에 제한을 두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점 등을 고려해 전문가는 고령 운전자 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 중인 대한민국, 지역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통 선진국으로 나아갈 앞으로의 모습을 기대하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보고 왔습니다. 다영 학생은 이번 연암뉴스 TV 스페셜을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양한 국가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조건부 면허를 주거나 희망택시와 같이 고령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연암뉴스 TV 스페셜에 대한 한 줄 평을 한다면 어떨까요? 네, 저의 한 줄 평은 면허증 반납을 요구하기 전 이동권 보장부터입니다. 네, 한 줄 평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다영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간이 삶을 유지해 나가는데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요즘은 스마트폰 없이 사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AI의 급속한 발전인데요.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AI 혁명에 대해서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 보고 자리에서 챗 GPT 활용을 말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네. 신년사를 맡겨봤더니 아주 훌륭했다라는 극찬도 아끼지 않았는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챗봇 서비스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그 미국의 오픈 AI사가 공개한 대화형 인공지능이죠. 챗봇, 챗 GPT가 장안의 화제입니다. 다양한 질문에 막힘없이 술술 대답하는 것은 물론이고 프로그램 코딩에 글쓰기, 발표 자료 만들기까지도 능숙합니다. SNS 상이나 언론에서도 챗 GPT에게 이제 물어보고 답한 내용을 소개하는 컨텐츠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챗 GPT에게 신년사를 써보게 했는데 아주 훌륭했다면서 잘 연구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하죠. 이 같은 챗봇 신드롬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챗봇에게 질문을 하면 빠르게 이제 결과를 알려주는데 단순하게 그 점이 신기한 게 아니라 딥러닝, 즉 심층 학습 알고리즘으로 마치 인간처럼 대답을 합니다.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문맥에 맞게 문장을 만들어내는 생성형 인공지능이기 때문입니다. 주로 이제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인데 이제는 현실이 된 셈이죠. 그림을 그리고 시나 소설, 논문까지 쓰는 창작 활동도 척척 해내고 또 미국 로스쿨 입학 시험과 또 의사 면허 시험까지 합격할 정도라니까 놀라울 따름입니다. 챗 GPT의 등장으로 불똥이 옮겨 붙은 곳은 우선 교육계입니다. 레포트 작성이나 자료 검색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이제 반기는 분위기도 있지만 당장 학생들이 챗 GPT를 이용해서 제출한 과제와 리포트가 높은 점수를 받자 이제 학교와 이 기술을 개발한 회사에서 이를 방지할 대책 마련에 나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챗봇 활동이 지난 2016년 바둑에서 이세돌과 대결한 알파고의 어떤 등장과 비교하면서 사고와 창작이 인간 고유의 영역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인간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는가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미래가 이제 결정될 것이라면서 다양한 기획 기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미래 사회에 이제 과학 기술이 미칠 지대한 영향력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지나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실현 가능성도 없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적합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이제 장하석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의 발언을 통해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챗봇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이제 챗봇에게 시킨다면 엄청난 규모와 속도로 번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챗 GPT를 보고 놀라 이제 부정 행위를 막을 이제 방책에만 지금 당장은 골몰하고 있지만 챗 GPT의 피해는 챗 GPT를 피하는 것이만 능사가 아니라 일상에 더 가까워진 인공지능을 적절히 다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 뭐 그야말로 사람의 버금가는 정교한 대화 능력 그리고 창작 능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혁신 기술의 세계 시장 굉장히 술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AI를 둘러싼 글로벌 기업 간의 주도권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세계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을 둘러싼 빅테크 기업들의 선전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구글로 대표되는 검색 시장이 끝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제 과거 알파고를 앞세운 구글이 인공지능 패권 경쟁에서 먼저 문을 열었다면 이번에는 상황이 역전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대규모 투자를 한 이번 챗 GPT가 출시한 지 이제 2달 만에 월간 이용자가 1억 명을 돌파하는 성공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이에 질세라 구글은 인공지능과 검색을 접목한 바드를 내놓았는데요. 답변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이제 곤혹을 치르면서 체면을 구기기도 했죠. 현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업무 제휴를 하든 직접 개발에 나서든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AI AI를 이제 서비스에 접목했던 아마존과 메타 또 애플 같은 기업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감원을 하는 상황에서도 폭발적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AI 분야에서만큼은 투자나 인력 확보에 적극적입니다. 언론은 향후 IT 업계의 지형도가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몇몇 직업이 없어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인간이 거의 유일하다고 믿어왔던 지성의 영역, 특히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고 쓰는 능력에 기반을 둔 모든 활동에 거대한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의료 분야나 예술, 연구 등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가별로도 미국과 중국, 일본, 영국 등이 이제 AI를 국가 전략을 앞세워서 발표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반도체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생성형 AI를 구동하려면 이제 기존보다 더 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더 많은 서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이게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T 업계는 물론이고 예술, 교육, 의료 등 국내 산업계 전반에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IT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의 시장 장악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분주해졌습니다. 국내 움직임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또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요? 네,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한국版챗봇 출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올해 상반기 중에 서치 GPT를 공개할 예정이고 또 카카오도 한국어 챗 GPT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우리 기업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언론에서는 AI 전문 인력과 데이터 자원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면서도 그동안 관련 인력이 이제 부족했다면서 AI 분야에서도 이러한 인력 부족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데이터 자원의 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한 모든 데이터를 모아 활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서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세계 주요국들이 AI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지만 전문 인력 확보에 이제 사활을 걸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AI를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한다고 하면서도 인재 경쟁에서는 뒤처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일보도 우리나라의 AI 개발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긴 했지만 기술 격차는 여전하다면서 정부가 과감한 연구 개발비 투자와 세제 지원 등을 통해서 연구 생태계를 마련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활용이나 저작권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규제 혁신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AI 챗봇 기술이 큰 혁신으로 다가오면서 이럴 때 여러 논란도 항상 같이 따라오거든요. 네. 표절도 있고 인종차별 논란의 답변 오류 등 아직 좀 생각해봐야 할 이슈나 과제가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AI 챗봇 미래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또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요? AI 기술 혁신은 이제 물론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만 반면에 또 각종 부작용과 또 윤리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챗봇이 제시하는 데이터나 가설이 100% 정확하다고 볼 수 없고요. 또 전문적인 어떤 수준의 글이나 그림, 음악 같은 창작물까지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별도의 윤리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AI의 능력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기술의 발전에만 열광할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한 변화와 충격에 사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전문가의 칼럼을 통해서 챗 GPT는 가장 최신의 데이터까지는 학습되지 않아서 정작 우리가 궁금한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지 못하고 간혹 잘못되거나 편향된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제시할 수 있다면서 혁신이 가져올 부정적 파급 효과도 고민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중앙일보도 챗GPT가 놀랍도록 정교하고 또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지만 상당한 오류와 가짜뉴스 또 부적절하거나 터무니없는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어떤 그 기능을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 미리 걱정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우리 일상생활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등 기술 혁명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한순간에 바꿔놓은 것처럼 인간의 편익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인공지능의 오남용을 막고 또 윤리적인 부분에서도 책임 있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역시 인간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